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는데 그 이전 1591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해 2월 달에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진도 군수로 임명합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또 가리포진, 그러니까 완도의 수군 점철제사로 또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곳에 부임도 하기 전에 바로 전라자도 수군절도사, 그러니까 전라자수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초고속 승진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발발되기 14개월 전에 조선 남해 전라자수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본의 왜군이 침략하기 위한 예후 징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당시에 전쟁에 있어서 무기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진지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병력과 또 군량까지도 확보를 미리 해놓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일본 해군과 싸울 수 있는 전함, 판옥선 내지는 거북선을 미리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군사훈련까지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당시 1591년에 전라자수사로 발령받고 오고 바로 일본 왜군이 조선을 침략해 올 것을 당연시화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당시에 1591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의보감을 쓴 허준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의술을 너무 잘하니까 선조가 자기를 내립니다. 어떤 자기냐면 정삼품의 품계를 내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헌부에서, 그러니까 이 사헌부는 지금으로 보면 이제 행정기관인데 사헌부에서 허준이 왕자 좀 낮게 했다고 한 것은 그 의술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품계까지 올려주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또 사관원에서는 이 사관원은 왕에 대한 어떤 간쟁이나 논박 등에서 제의를 하고 뭐 논점을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런 부서인데 여기서도 허준이 치루하는 일, 그러한 일은 당연한 직분이다라고 하면서 분수에 맞지도 않는 그런 벼슬은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가하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걸 보면 당시 조선사회가 어떤 기술직이라든지 전문직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런 문관제일주의의 습성에 빠져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막 조정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조는 끝내 대관들의 그 의견을 다 거부해버리고 조선 역사상 최초로 의원이었던 허준을 당상관 정삼품의 품계를 하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통신사에서 소식이 옵니다. 일본으로 떠났던 통신사죠. 그리고 이제 대마도에서 표류되었던 백성들, 조선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대마도에서 표류된 조선 백성들 9명을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돌려보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마도에서 같이 온 사람들을 한양에 불러가지고 고맙다고 이제 접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591년 1월 달입니다. 그리고 통신사가 귀환 도중에 조정에 편지를 보내옵니다. 이런 편지 내용입니다. 통신사가 지난해 7월, 그러니까 1590년 7월에 일본의 수도에 들어갔다, 도착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7월에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 풍신수기를 만나기는 4달 뒤인 11월 7일에서야 풍신수길에게 조선 선조께서 써준 편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사포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가 11월 20일인데 풍신수길이 조선 선조에게 단문을 보내는 그 문서를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문서를 또 받긴 받았는데 문서 내용을 딱 하고 읽어보니까 좀 부당해가지고 고쳐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딱 요청을 하니까
일본의 사신 중에서 부관이었던 평신조라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내가 그럼 다시 고쳐받아 오겠다라면서 일단 떠났고, 그에 대한 수정된 답장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신 중에서 상관이었던 현수와 함께 돌아갈 때 귀국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편지는 대마도주였던 평의지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중간에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가 중간에 한번 조정에 자기들의 그 현황을 알리게 된 거죠. 다음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해 1월 말에 윤두수의 천거로 전라 좌수사로 이순신이 아니라 원균을 원래 발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관원에서 원균이 전직 수령일 때 업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맞았고, 그런 사람이 전라 좌수사로 간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라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 그 자리에는 지략가임에서 젊은 사람을 발탁해야 된다라고 청원을 합니다. 자, 이 소리를 선조가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전 2월 달에 유국량으로, 이순신이 아닙니다, 유국량으로 딱 결정을 했어요. 근데 또 사헌부에서 또 유국량이 결정됐다고 딱 하니까 유국량이라는 사람은 너무 유하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부장들이 오히려 자기 상관을 맘먹으려고 든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군사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달라라고 또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해 2월에 비변사에서 이순신을 또 선조한테 건의를 합니다. 근데 이때 선조에게 이순신을 건의할 때는 유성룡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순신이 막 초특급 승진을 해가지고 결국은 전라 좌수사로 이순신을 선조가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1591년 2월 15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조는 당시에 전라 감사했던 이광을 자헌대보로 올리고, 또 윤두수는 호조판서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조가 이순신에게 전라 좌수사로 발령을 내면서 이순신에게 비밀병부를 전달해 줍니다. 이 비밀병부가 뭐냐면 임금하고 그 병부를 받는 장군 딱 둘만 통하는 그런 비밀 전달사항 증표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장수가 다른 사람 다 배제시키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증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선조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순신을 신뢰하는 그런 선조였습니다. 왜 그 당시 이런 비밀 병부를 줬냐면, 왕 입장에서는 군사들이, 장군들이 왕의 명령도 없이 군대를 만약 함부로 이동시키고 그러면 혹시라도 모반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군대를 왕이 직접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던 거죠. 또 이러한 것 때문에 임진난이 딱 벌어졌을 때 이순신 장군은 경상우도 원균이 일본군이 쳐들어왔으니 지원 좀 해주시오라고 이런 그 장계를 올리고 했을 때도 이순신 장군은 왕의 명령이, 직접적인 그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이상은 군대를 자기 마음대로 경상도 쪽으로 이동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좀 더 기다리고 왕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자, 이와 같이 사관원에서는 이순신의 초특급 승진, 이거는 벼슬의 남발이라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사실 좀 문제는 있지만 이순신의 자질과 능력으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더 이상 벼슬이 높다 낮다 뭐 이런 말 따지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일축해버립니다. 자, 선조가 뭐 이순신을 빵빵 밀어준 거죠. 그러고 났는데 또 이번에는 사관원에서 또 이순신의 경력도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순신을 기대하기도 뭐 좀 그런데, 아무리 조선에 인재가 없다선 치고 일개 현의 관리를 한 방에 그냥 수사까지 올려주는 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유행수를 바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또 반박을 하니까 선조가 또 이순신을 교체할 수 없다. 내가 만약 이순신을 대체할 만한 장군이 있었다면 벌써 그래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고서 내가 이순신을 좌수사로 임명했으니 더 이상 말 마라.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이때 만약 선조 임금이 이순신을 임명하겠다는 그러한 고집을 만약 부리지 않고 조정 신하들의 의견에 따랐더라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지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죠. 참 이때까지만 해도 선조의 선택은 아주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는 최고의 수였던 거죠. 자, 이제부터는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의 그 여정과 그 귀국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590년 3월 달에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대마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리 통신사 격에 맞는 관리를 또 이렇게 미리 보내서 마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통신사 중에서 김성일이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마도에서 한 달 동안 지체하고 일부러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외인들, 일본 사람들은 김성일을 좀 깍듯하게 대우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마도를 출발해서 일본으로 이제 배를 타고 또 들어가게 되는데 일본 측 안내를 하고 있는 자가 일부러 먼 길로 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일본의 수도까지 도착하는데 엄청 오래 걸린 겁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외국의 수장들이 조선의 악공들 연주를 한번 보고 싶다면서 한번 연주 좀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일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임금님에게, 그러니까 이제 풍신수길한테 우리의 조선의 임금님 편지도 아직 전달 못했는데 너희들이 이런 요구하는 거는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그런 건 못하겠다. 일단 가는 길이나 빨리 가자라고 이제 강행군을 합니다. 이 시점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은 일본의 산동 지역에 군사를 몰고 출동 중이라서 통신사가 도착을 했지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궁을 수리한다는 핑계를 대서 또 기다리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약 5달 동안 통신사가 와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놓고서 막상 통신사가 가니까 싹 무시하고 5개월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자, 이거 보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 일본 사람들의 그 근성, 그 우익의 그 근성이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한다고 제가 보면 열받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 당시에 그 천황은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천황은 신적인 존재라고 해가지고 그냥 신앙적인 추앙만 했지 실질적인 실권은 관백이라 해가지고 이 풍신수길이 다 독식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사신 중에서 동해했던 그 허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관백, 그러니까 풍신수길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절을 해야 되는데 뜰에서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김성일한테 또 물어요. 같이 간 통신사한테. 그러니까 김성일이가 그 같이 간 허성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일본 저기 풍신수길이 천황도 아닌데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현소, 그러니까 일본의 사신이었죠. 현소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풍신수길 만나면 기둥 밖에 올라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뜰랑 밑에서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마 도주했던 그 평의지가 김성일에게 또 관백이 아직 안 왔으니까 풍신수길 관백이 오기 전에 우리 저 구경이나 합시다 라고 이렇게 또 권합니다. 그러니까 또 김성일이 나 지금 여기 일본에 구경하러 온 거 아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같이 갔던 황은기라고 허성은 일본의 장수들이 줬던 그 선물 여러 가지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따리는 한계가 있고 선물은 좋은 거 챙겨가야 되고 하니까 행장을
이리 쌌다 저리 쌌다 하고 있는 것을 같이 간 김성일이 딱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참 그거 참 불손한 행동이다. 뭐 지금 여기 지금 뭐 물건 챙기러 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일침을 딱 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에서 통신사로 같이 수행을 했던 우리 통신사들끼리에서도 서로 앙금이 있었던 거죠. 오죽하면 대마 도주였던 그 평의지가 다른 우리 통신사들한테 저 김성일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겠다라는 이런 불평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풍신수기를 만나려고 여러 차례 갔다가 왔다가 헛걸음질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풍신수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 통신사들이 일본의 관백이었던 이 풍신수기를 첫 모습에 보고 나중에 귀국해가지고는 선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선조가 이제 풍신수길이 어떻게 생겼든 하고 물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김성일이가 이렇게 풍신수길에 대해서 얼굴낯빛이 원숭이처럼 생겨가지고 주름이 쪼글쪼글한데 또 눈은 푹 꺼져가지고 눈빛을 보면 또 반짝반짝 빛나 사람을 딱 쏘아보는 듯하다. 그렇게 이제 인상착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통신사를 맞았던 풍신수길이 통신사를 딱 앞에 두고서 연회를 한답시고 하는데 안주로는 떡 한 접시 그리고 술로 탁주 한 잔 딱 내놓고서 대하는 예절이 아주 엉터리 엉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준비도 안 되고 뭐 이 풍신수길이 사실은 그 비천한 집안 출신의 장수였다 보니까 그 뭐 예의 같은 것도 모르고 예절도 모르고 그런 인간이었던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조선에서 간 악공들이 이제 연주를 하니까 그 연주를 듣다가 안고 있던 어린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보니까 양자야로 얻은 애였어요. 걔가 오줌을 쌌어요. 그러니까 피시 웃으면서 시중 드는 여자한테 딱 넘겨지고 뭐 그러더라는 얘기죠. 옷에 오줌이나 묻히고.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볼 때 풍신수길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예의도 없고 격식도 없고 제멋대로 인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헤어져 가지고 그들의 통신사들은 풍신수길을 두 번 다시 이제 만나지는 못했던 거죠. 그때 김성일이가 조선 임금한테 전할 수 있는 풍신수길의 답장의 편지를 써달라고 했더니 그건 써주지 않고 알아서 써줄 테니까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일이가 나 지금 당장 받아가야 되니까 빨리 써주시오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딱 죽치고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갔던 또 황영길이는 혹시라도 이렇게 좀 과하게 나갔다가 억류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먼저 이제 나가가지고 숙소로 가서 기다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답장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그 편지 내용이 오만방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성일이가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못 받겠다 하면서 다시 고쳐달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내미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번의 수정을 거치고 나서야 이제 풍신수길의 편지를 우리 요구의 입맛대로 이제 맞게 받은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또 이때 돌아올 때 외놈들 그 장군들이 또 선물을 뭐 줬나 봐요. 근데 김성일은 그거 다 모두 거절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3월 달에 당도합니다. 그러니까 1590년 3월에 출발해서 그 다음해인 1591년 3월에 이제 부산에 오고 조정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에서 선조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황영길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반드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같이 갔던 김성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란이 터질 기미가 없다. 괜히 저 황영길이가 오버해가지고 불안만 가중시키려고 그렇게 보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조가 이 말을 듣고서 이번에는 풍신수길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더니 이렇게 물으니까 황영길이 먼저 대답하는데 눈이 번쩍번쩍한 것이 담력 있고 지혜가 있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김성일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풍신수길의 눈은 쥐새끼같이 생겨가지고 무서워할 것도 없다. 이렇게 싸잡아서 낮춰서 얘기합니다.
자, 사실 김성일이 황윤길이 너무 겁먹고 체면 깎는 짓거리만 자꾸 하니까 사실은 열받아서 어긋장을 놓은 거죠. 황윤길은 서인의 편이고 김성일은 동인의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정당파 간의 어떤 대립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인들이 황윤길의 생각을 또 지지하니까 사람들은 힘이 약해진 서인이 동요가 일어날 만한 그러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여당, 야당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얼마가 지나고 나서 유성룡이 김성일한테 물어봅니다. 황윤이라고 당신하고 어긋난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다가 만약에 일본이 전쟁이라도 일으키면 당신은 어쩌려고 그렇게 대답을 했느냐? 이렇게 김성일에게 물으니까 김성일이 유성룡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저 외놈들이 쳐들어오지 않으리라고는 내가 장담 못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온 나라가 놀라가지고 요동치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무 초긴장할까봐 그럴 필요 없다라는 차원에서 나는 얘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쳐들어올 리 만무하다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한 이 김성일은 나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해 경상우도 관찰사로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관할지역이었던 진주성을 지키기에 김시민을 또 지원을 했고 이 진주성 전투에서 왜군을 무찌르는 그런 공과를 올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한 당시의 의병들을 지원하면서 일본 왜구들과 싸우는 그런 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다음에 1593년에 김성일은 경상도에서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감염돼가지고 병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얘기 또 진행해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이제 핵심 정보, 일본이 침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정보도 있고, 보고도 있고, 뭐 이랬는데, 그 당시에 파면당했던 오억령이라는 신하가 썩어 빠진 조정의 신하들을 모함을 합니다. 통신사와 함께 돌아왔던 일본의 사신 현소가 통신사하고 또 여기까지 다시 같이 왔어요. 이 현소가 연회장에서 홍문관에 관리했던 오억령에게 내년에 조선의 길을 빌려 우리 일본이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조선이 길을 내줘야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자, 이 말을 들은 홍문관의 오억령이 그 긴박함을 딱 감지하고서 조정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있는 그 조선의 이 무사 아니지 이 조정 신하들이 그런 말을 한 거를 회피를 하고 오히려 안전 불감증이 걸린 거죠. 썩어빠진 이 조정 신하들이 오억령이 오히려 괜한 소리를 한다면서 이 오억령을 경직시켜버리고 자기들 말 잘 듣는 심의스라는 자로 교체하려고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억령이 열받아가지고 아예 이번에는 글로 써가지고 문서로서 상소를 올려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오억령은 썩어빠진 조선의 신하들에 의해서 내가 파면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진짜 썩을 대로 썩은 거였죠. 자, 일본 사신이 와가지고 하는 말을 듣고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야기했는데 다 무시하는 겁니다. 조선의 신하들이. 이와 같이 일본의 그 사신과 일본의 행동을 보면 시건방지기 짝이었고 방자함에 하늘을 찌른 그러한 왜구들입니다. 그 사신 현소, 그 주둥이가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려니까 길을 내달라? 이게 외놈의 그 사신인 현소하고 평조신 이 두 놈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김성일한테도 이 현소가 명나라와 외교가 끊겨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의 관백이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려고 한다. 그런데 만약에 명나라가 이를 우리 일본이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려고 하는데 거절을 하면 우리 일본은 수치스럽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명나라하고 전쟁을 일으킬 건데 이런 일본의 입장을 조선이 니들이 명나라에게 좀 전해달라.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합니다. 현소가. 그러면서 만약에 이 일이 잘 이루어지면 전쟁을 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의 백성들도 싸움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서 그 으름장을 딱 놓고 갑니다. 자, 이 글을 읽다 보고 이러한 사건을 읽다 보니까 일본 그 현소라는 사신 하나가 조선에 와가지고 지할 소리에 다 하고 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 주적 1호는 일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일본이 지금 현재도 어쩌보면 우리 한반도의 주적 1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미 주적 1호가 되었을 겁니다. 김성일이 이와 같이 답변을 합니다. 현수한테. 우리가 조선이 명나라와의 의리상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말하자면 현수 네가 직접 하든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의 사신이었던 현수라는 놈이 또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고려시대 중국 원나라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니들 고려가 우리 일본을 치러 오지 않았냐? 그러니 일본이 조선을 치고 명나라를 가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라면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짓거려 댑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지금도 만약 그 논리가 유효하다면 일본 너희들이 임진왜란 때 한반도를 쳤고 또 그 이후에 약 300년 넘어서 한일 늑약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너희들 일본을 쳐도 되겠네? 라고 나는 반문하고 싶은 거죠. 자, 갑자기 제가 막 열이 받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 태도가 이 당시 임진왜란 이전에 하고 있는 태도와 어찌 이리도 똑같은지 그때 당했지만 이제 우리 한반도가 또 당할 줄 아는지 일본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거야.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좀 연료를 좀 식히고 이 시점에 이제 동네 부사로 송상현이 그해 1591년 4월 달에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1591년 5월에서 10월까지 조정에서는 왜군이 침입할 것에 대한 대비와 준비는 없이 그저 명나라에 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의견만 대립하고 똑바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정철을 중심으로 정여립 사건을 너무 과중하게 다뤘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에 대한 어떤 논박과 뭐 또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탄핵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정당 싸움을 하면서 호송세월을 쭉 보냅니다. 지금도 일본의 파렴치한 작태에 대해서 우리 현재 정치인들이 똑같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사실 뭐니 해도 이 나라의 국방은 자주국방입니다. 스스로 힘을 기르지 않고 또 스스로 힘을 쌓지 않으면 주변의 어느 나라도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일 뿐이지 우리 편이 돼주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두 번 다시 주변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주 국방력을 무조건 하고 길러야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320년 뒤에 우리는 또다시 외놈들로부터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번 다시 외놈에게 당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에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그저 우리 스스로의 자력으로 자력의 힘으로 나가는 일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을 보니까 우리의 그 옛 선조들과는 달리 이제 스스로 대안을 세워나가는 그런 실천하는 국민이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노자편을 이야기하고 또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당시에 조선에서는 명나라하고의 그 외교 관계에서도 망신을 폈고 또 명나라가 조선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자초를 일으키게 됩니다.
5월 달에 조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김응남을 명나라에 사신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정에서 김응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에서 통신사가 조선에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은 일단 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명나라에서 묻거들랑 일본에서 표류했던 사람들한테 전해들은 얘기다 라고 하면서 명나라에 알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에 가면서 요동쯤 갔을 때 명나라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모르고 있으면 절대 말하지 말고 만약 아는 것 같으면 그냥 알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동까지 왔더니 김응남이 딱 요동까지 와서 보니까 예전에 조선의 사신을 대하는 것과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딱 챕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일본을 앞세워가지고 명나라에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정보가 이렇게 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침략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명나라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서 이제 김응남이 이게 일본의 침략 사실을 명나라가 이미 알고 있구나 하고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본심을 이제 털어놓고 얘기하니까 그때서 명나라 사람들이 김응남에 대한 대우가 좀 달라지고 또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명나라는 이미 그 이전에 일본에 끌려가서 있었던 중국 사람에게 일본이 명나라와 조선을 침략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미리 받은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의 그 오키나와인 이 유구국에서 명나라의 사신을 또 보내서 일본이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정보를 이미 다 전달해 준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명나라 입장에서 딱 볼 때는 조선만,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조선만 아무 이야기도 없고 사신도 안 보내고 가만히 있으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 조선이 일본하고 짜고서 우리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러나 하고 이제 의심을 딱 하고 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의 사신을 조선만 안 보냈으니까 계속 덮어두고 이제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김응남이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때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조선에 대한 의심을 이제 풀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선의 외교력도 형편없었던 거죠. 어떤 타이밍의 적절성도 떨어졌고 그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그 정보력도 떨어졌고 그 시점도 안 못 맞춰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 시점에 이미 중국의 그 명나라에서는 일본에 사로잡혀 갔다가 일본에서 살고 있던 그 허의후라는 중국 사람이 불과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뭐 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4, 5년 전부터 일본 내에서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동태들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가지고 또 자기 아는 지인을 통해서 명나라에 모든 정보를 미리미리 이렇게 보냈던 거죠. 그 편지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들은 사실은 명나라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어찌 보면 이쯤 되면 오히려 조선의 우방이라는 그 명나라에서 오히려 거꾸로 일본의 그 정보를 조선에 알려줄 수도 있었는데 명나라에서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은 거죠. 또 뭐 사실 일본의 그 사신이었던 현소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침략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엄포를 더욱더 떨어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헐마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시 조선의 현황을 보면 내치도 빵점, 외교도 빵점 이렇게 줄 수 있었던 거죠. 다만 오로지 한 사람 이순신 장군만 침략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시점에 또 이제 대마도주인 평의지가 부산에 와가지고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서 일본에서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조선에서 길을 내달라라는 그러한 본국의 요청이 있으니까 조선에서는 어떤 답을 주시기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기다립니다. 근데 조선에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일관해 버리니까 계속 부산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마도 도주가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후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원래 부산에는
왜구들이 머무는 외관,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일본인들이 머물고 있는 외국인 거주 지역이 있는 건데, 그 외관에 일본인들이 하나씩 인구수가 줄어들더니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는 그 외관이 통통 비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됐는데도 조정에서는 당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일본의 이 풍신수길이 군대를 100만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5단계, 그러니까 20만씩 딱 나눠가지고 조선을 딱 침략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웠던 거죠. 근데 이러한 전략을 세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역을 통일하고 났는데 이 군대가 넘쳐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각 지역의 그 지방의 그 쇼군들, 다이묘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내란이 다 이제 평정되고 나니까 다시 이제 또 들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신수길이 그러한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명나라를 친다는 핑계로 조선을 침공하고 이제 봉지를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우익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꾸 반항 감정을 일으켜 가지고 재무장하려고 하는 일본의 그 우익들의 그 수법하고 어찌 보면 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그 조선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당파, 뭐 동인이다, 서인이다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싸움질 안 하고 일본이 침략하려고 하는 그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거죠. 자, 근데 그나마 이제 조선에 좀 대비한 상황이 있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비변사에서 이런 대책을 씁니다. 왜군은 바다에서는 잘 싸우지만 육지에서는 허접하니까 성을 축조해가지고 육지 방어에 집중해라.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근데 막상 전쟁이 딱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 반대로 왜구의 해군은 이순신 장군한테 전패를 당했지만 이 육군으로 이 조총 들고 온 일본군은 서울 한성까지 부산에 도착한 지 보름 만에 도착을 해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그나마 성을 쌓긴 쌓는데 좀 요새 같은 곳에 성을 쌓아야 됐는데 쪽수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이 도심지 한가운데 평지에다가 성을 축조를 했어요. 그것도 성도 높지도 않고 견고한 것도 떨어지고 그냥 대충 싼 거죠. 그러니까 왜군들이 임진왜란 당시 그냥 일단 바다만 건너오면 정작 싸움은 육지에서 했던 거죠. 평지에서 축조한 그 성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겁니다. 선묘중흥지 기록에 따르면 이 선묘중흥지는 1587년부터 1607년까지의 임진왜란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시 신립은 수군을 아예 철폐하자 이렇게까지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나마 이순신 장군이 이 해적은 수군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군 철폐 결사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91년 10월에 비변사에서 진관제도, 그러니까 이 지방군사 조직제도, 지역 단위로 군대 명령과 조직 체계를 이루는 그런 제도인데요. 요거를 복구하자고 이렇게 그 청원을 했는데 이마저 이제 묵사라고 그 당시 있었던 군대 재편, 그러니까 재승방략 체계, 그러니까 뭐 재승방략 체계라는 그 군대 조직을 그냥 고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재승방략 체계의 군대 조직이라는 것은 혹시 역모해가지고 군대가 들고 일어날까 싶어서 군대를 좀 이렇게 찢어발겨 놓는 그런 체계였던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비변사에서 제안했던 진관제도는 지방의 군사 조직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지역 단위로 묶고 명령의 어떤 통솔 체계를 이렇게 잘 연결시키는 그런 체계였는데 그거를 이제 실시를 하자고 했는데 무시당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의 군대는 사실상 공중분해됐고 또 군 장군, 장성들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일본 군들이 막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니까 먼저 도망가게 바빴고 또 병사들은 장수가 도망가니까 같이 도망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자, 유성룡은 당시에 이 일을 경상병사로 발령을 내리려고 했는데
홍여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일같이 이름값 좀 하는 그런 명장을 갖다가 지방에 보낼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경상도에서 벌어졌는데 정작 장군은 서울에 있었던 거죠. 자, 이름 있는 장소가 한양 서울에 있고 그런 장소가 외란이 터지자마자 상주까지 왔는데 도대체 군사가 모여져야 말이죠. 다들 도망가고. 그러니까 군대가 모아지지 않았다 이런 핑계를 대고 나서 다시 신립장군이 있는 충주까지 일단 도망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에 또 영의정이었던 이사내가 경연, 임금님과 이제 유학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그 시간에 선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에서 공물이나 진상 이런 것들, 문서 이런 거 올릴 때 백성들이 말하기를 뇌물을 함께 동봉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 그런 상소가 자꾸 올라오니까 당장 감사를 시켜가지고 그런 뇌물 행각, 뇌물을 주고받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일체 금지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조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그래 그거 조치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런 이야기를 보면 당시 그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관리들의 어떤 부정부패도 상당했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591년 12월 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듣고 있자니 마음에서 열불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엄청나게 열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당시 이순신이라는 그런 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전 그 준비 태세,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딱 벌어졌을 때 초기 그해 5월에 옥포해전에서 첫 승을 거두기 전까지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제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이 신청됩니다. 그리고 제 왼편으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편들 올려놨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